여긴 제 아빠 무덤이에요. 13세 소년의 떨리는 목소리가 가을 바람을 타고 흘렀습니다. 정만호는 국화꽃을 떨어뜨릴 뻔했죠. 옆 묘비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거든요. 박진수 향년 42세 그 이름이 30년 전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낡은 교복에 구멍난 운동화를 신은 채 무릎 꿇은 소년이 묘비를 어루만집니다. 아빠, 저 또 왔어요. 엄마는 병원에 계시지만 아빠 보고 싶어 해요. 만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그때 죽은 박진수의 아들이라니. 자신이 매일 찾는 아들 민수 옆에 자신이 죽음으로 내몬 박진수가 누워 있었던 거죠. 운명의 잔혹한 장난 앞에서 78세 노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응원 꼭 부탁드려요. 서울 외곽 한남동 언덕 위에 자리한 대저택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이 집은 한때 화려했던 과거의 흔적들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정막만이 가득했죠. 정만호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78의 나이에도 그의 몸은 아직 건장했지만 마음만큼은 이미 오래전부터 늙어버렸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만호는 침대에서 일어나며 중얼거렸습니다. 옆자리는 벌써 10년째 비어 있었죠. 아내 순자가 세상을 떠난 후로 이 넓은 침실에는 그 혼자만이 남았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바라보는 만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건설업계를 주름잡던 카리스마 넘치는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지쳐 보이는 노인의 모습일 뿐이었죠. 거대한 저택 곳곳에는 과거의 영광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응접실 벽면을 가득 채운 표창장들, 각국 정상들과 찍은 사진들,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의 기념사진들이 만호의 화려했던 과거를 말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만호에게는 무의미한 장식품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인가? 만호는 매일 아침 같은 생각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만호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이 계단을 뛰어다니던 어린 민수의 모습, 아내 순자가 난간을 닦으며 웃던 모습들이 선명하게 그려졌죠. 아버지, 빨리 내려와요.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셨어요. 민수의 해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지금 그 자리에는 텅 빈 공간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늘 혼자였습니다. 가정부 김 여사가 정성스럽게 차린 상차림 앞에 앉아있지만 입맛은 도통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좀 드셔야 하는데요. 이러시면 몸이 상합니다. 김 여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호는 고개만 끄덕였을 뿐 젓가락을 제대로 들지도 못했죠. 온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한때는 아들 민수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이 집이 이제는 시계 소리만이 똑딱거릴 뿐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이미 15년째 이 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부터 지켜봐 온 그녀에게도 지금의 만호는 안타까운 존재였죠. 회장님도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젊은 시절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더니 이제는 이렇게. 김 여사는 혼자 중얼거리며 식탁을 치웠습니다. 만호가 거의 손대지도 않은 음식들을 보며 그녀의 마음도 무거워졌죠.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큰 계약 따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봐도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죠. 만호는 빈 의자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가 앉아있던 그 자리는 이제 영원히 비어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의 민수는 얼마나 의욕에 찼던지
회사 일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곤 했죠. 출근 준비를 하는 만호의 모습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한때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당당하게 집을 나서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의무감으로 옷을 입고 나갈 뿐이었죠. 운전기사 박 기사도 그런 만호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회사로 바로 가시겠습니까? 그래. 만호의 대답은 항상 단조로웠고 차 안의 분위기도 무거웠습니다. 회사에 도착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원들이 줄지어 인사를 했지만 만호의 표정은 무덤덤했죠. 회장님, 오늘 오전 회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호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을 뿐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모든 보고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중요한 결정들도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회의 중에도 만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과거를 떠올렸죠. 처음 이 회사를 세웠을 때의 패기, 첫 번째 건물을 완공했을 때의 기쁨, 그리고 민수가 회사에 입사했을 때의 뿌듯함까지.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기억들이 아픈 상처로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신도시 개발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알아서 처리하십시오라고만 말했죠. 임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예전에 카리스마 넘치던 회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 그저 지쳐 보이는 노인만이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걱정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감히 만호에게 직접적인 말을 할 수는 없었죠. 점심시간에 만호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세운 수많은 건물들이 도시 곳곳에 서 있었지만 그 모든 성취가 허무하게만 느껴졌죠. 아버지, 회사 일은 이제 제가 맡을게요. 아버지는 이제 좀 쉬세요. 민수가 했던 마지막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회사 일로 급하게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그것도 벌써 10년 전 일입니다. 그날 밤을 만호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들려온 그 끔찍한 소식, 차가워진 민수의 몸을 안고 울부짖던 순자의 모습, 그리고 며칠 후 순자마저 충격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던 그 비극적인 순간들이 선명하게 기억났죠.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민수를 그날 밤 보내지 않았다면, 만호는 항상 자책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만호는 더 이상 회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비서에게 말을 남기고 만호는 회사를 나섰죠. 운전기사가 목적지를 묻자 만호는 아들 묘로 가자고 했습니다. 이미 이번 주에만 3번째였지만 운전기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박 기사도 만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고 자동차들은 분주하게 거리를 달렸죠. 하지만 만호에게는 그 모든 것이 남의 일처럼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만 시간이 멈춘 채로 살아가는 듯한 기분이었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만호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모두 가족이 있겠지. 집에 가면 반가워할 사람들이 있을 테고. 저녁이 되면 만호는 서재에 혼자 앉아 과거를 되돌아보곤 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상장들과 사진들이 그의 성공한 인생을 증명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 자신은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걸 이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민수야, 아버지가 이 모든 걸 너를 위해서 했는데. 만호는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진 속 민수는 여전히 28배 밝은 모습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죠. 서재 한쪽에는 민수가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장들과 졸업장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받은 개근상부터 대학교 졸업장까지 만호는 그 하나하나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죠. 때로는 그 상장들을 꺼내어 보며 민수의 성장 과정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정말 똑똑했는데 만호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만호의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큰 집에서 그 혼자 지내는 시간들이 너무도 길고 무거웠죠. 때로는 아내와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아버지, 회사 다녀올게요. 하지만 돌아보면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텅 빈 복도만이 그의 외로운 목소리를 메아리치게 할 뿐이었습니다. 큰 집의 많은 방들은 이제 사용되지 않은 채로 닫혀 있었습니다. 민수의 방도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죠. 가끔 만호는 그 방에 들어가 민수의 물건들을 만져보며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있는 만년필, 옷장에 걸려있는 정장들, 그리고 침대 옆 책상에 놓인 가족사진까지 모든 것이 민수가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취침 전 만호는 항상 아내와 아들의 영정 앞에 서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순자야, 민수야,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구나. 아버지는 아직도 너희들이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다.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들은 영원히 대답해주지 못할 거라는 현실이 만호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만호는 매일 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재산과 명예가 무슨 소용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오늘도 만호는 어김없이 아들의 묘를 찾았습니다. 서울 외곽에 자리한 추모공원은 가을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만호의 발걸음만이 자갈길을 밟는 소리를 냈죠. 그는 손에 흰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가져온 그 꽃이었죠. 민수의 묘 앞에 도착한 만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왔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정민수 향년 28세라는 글자를 보며 만호는 매번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죠. 그 옆에는 아내 순자의 묘도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또 왔구나. 오늘도 회사에서 별일 없었다. 하지만 너 없으니까 모든 게 의미가 없어. 만호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지만 그것마저도 아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에 위안이 되었죠. 순자야, 너도 잘 있지? 민수 잘 돌봐주고 있지? 바람이 살랑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만호는 그 소리조차 아내와 아들이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받아들였죠. 아버지는 정말 무능한 사람이야. 너희들을 지켜주지도 못했고 지금도 혼자 남아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자꾸 생각나. 아버지는 이제 쉬라고, 회사 일은 자기가 맡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그날 밤에 나간 거야? 왜 아버지 말을 듣지 않은 거야? 만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후회와 자책이 뒤섞인 감정이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죠. 그때였습니다. 옆쪽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호는 고개를 돌렸고 그곳에서 어린 소년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죠. 소년은 13살 정도로 보였고 낡은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국화 몇 송이가 들려 있었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묘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 조용한 추모공원에서 자신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특히 이렇게 어린아이가 혼자 와서 울고 있는 모습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소년의 모습에서 어딘지 모르게 어린 시절의 민수가 겹쳐 보이는 듯 했죠. 여긴 제 아빠 무덤이에요. 소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호는 그 말을 듣고 옆 묘비를 보았죠. 그곳에는 박진수 향년 42세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만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박진수.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만호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건설회사에서 일하던 하청업체의 소장이었죠. 그때 일어났던 건설 현장 붕괴 사고, 그리고 그 사고로 목숨을 잃은 몇 명의 근로자들. 박진수는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빠, 저 열심히 공부할게요. 엄마도 잘 돌볼게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소녀는 묘비에 대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만호의 가슴이 답답해졌죠.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이렇게 혼자 와서 기도하는 소년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만호는 조용히 소년을 지켜보았습니다. 소년의 교복은 여러 곳이 해져 있었고 신발도 많이 낡아 있었죠.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어서 생활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만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죠. 얘야, 혹시 혼자 온 거니? 만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녀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렸고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죠. 네, 혼자 왔어요. 엄마는 병원에 계세요. 소년의 목소리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만호가 다시 물었고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요. 병원비도 많이 나와서.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어요. 13살 소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만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만호는 박진수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30년 전 그 사고 현장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장치를 소홀히 했던 것, 하청업체들에게 무리한 작업을 지시했던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일어난 참혹한 사고까지. 그 모든 것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만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일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소년이 다시 말했습니다. 건물 짓다가 사고가 났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너무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엄마가 항상 말씀하세요. 아빠는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고 했다고. 소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만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만호는 자신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아버지를 잃은 아이라니.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운명의 장난일까요? 자신이 아들을 잃고 매일 이곳에 와서 슬퍼하는 동안 자신 때문에 아버지를 잃은 소년도 똑같이 이곳에 와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도 여기 누군가를 그리워하러 오셨나요? 소년이 순수한 눈으로 만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만호는 목이 메어서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죠. 응, 그래. 할아버지도 그리운 사람이 있단다. 간신히 말을 꺼낸 만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작은 국화 몇 송이를 아버지 묘비에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만호는 30년 전의 기억이 더욱 선명해졌죠. 박진수가 마지막 순간까지 동료들을 구하려 했다는 소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 선량한 사람을 자신의 욕심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죄책감이 만호를 짓눌렀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제 가야 해요. 엄마 간병하러 병원에 가야거든요. 소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만호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더욱 아팠죠. 이렇게 어린 나이에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소년의 처지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만호는 소년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죄책감, 안타까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운명의 힘에 대한 두려움까지. 아들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잘못한 일이 이렇게 돌아오는 건가? 만호는 민수의 묘비에 대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지만 만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박진수라는 이름, 그리고 그 소년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아들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내가 없으니 아무 의미가 없구나. 만호는 평소처럼 중얼거렸지만 오늘은 그 말의 의미가 더욱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만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그 소년의 모습을 떠올렸죠. 박진수의 아들, 그 어린 소년이 혼자서 아버지의 묘를 찾아와 우는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가 없어. 분명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만호는 뒤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새벽이 되자 만호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서류함을 뒤져서 30년 전의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죠. 먼지가 쌓인 파일들 사이에서 그 당시 사고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강서구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 사고라는 제목의 문서였죠. 만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서를 펼쳐보니 그날의 참상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망자 5명, 부상자 12명. 그 중에 박진수의 이름도 명확히 적혀 있었죠. 박진수 42세, 하청업체 소장 현장에서 즉사. 차가운 활자로 적힌 그 문장이 만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때 내가 공기 단축을 지시했지. 안전보다 일정을 우선시하라고 했어. 만호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괴로워했습니다. 당시 경쟁사보다 먼저 완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무리한 작업을 지시했던 것이죠. 그 결과가 이런 참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만호는 더 자세한 조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 조사를 의뢰했죠. 박진수의 가족들 현황을 알아봐 주세요. 특히 그 아들 말입니다. 비서는 의아해했지만 회장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진수의 부인 김영희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극심한 충격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최근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죠. 아들 박태민은 13살로 혼자 생활하며 학교도 자주 결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생활 형편은 매우 어려워서 정부 지원금과 아이의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민이라는 이름이구나. 만호는 소년의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조사 자료에 첨부된 사진을 보니 묘지에서 만났던 그 소년이 맞았죠. 학교 사진 속의 태민은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고 어딘지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를 잃은 그 아이가 이제는 어머니마저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죠. 내가 저지른 죄가 이렇게 한 가정을 완전히 망가뜨렸구나. 만호는 깊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 날 만호는 다시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혹시 태민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태민이 오지 않았습니다. 만호는 민수의 묘 앞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아이를 도와줘야 할까? 며칠을 기다린 끝에 만호는 태민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태민은 작은 국화를 들고 와서 아버지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죠. 아빠, 엄마가 더 안 좋아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해야 한다고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태민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호는 태민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13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시련이었죠.
얘야, 혹시 할아버지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만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태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태민의 자존심과 의연함이 만호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는 그 마음가짐이 기특하면서도 안타까웠죠. 정말 대단한 아이야. 아버지를 닮았나 보구나. 만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아빠가 어떤 분이셨는지 아세요? 태민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만호는 깜짝 놀랐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죠. 아니다, 잘 모르겠구나. 어떤 분이셨니? 우리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셨어요. 엄마가 항상 그러셨거든요. 태민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건축 일을 하셨는데 항상 안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다른 작업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늘 신경 쓰셨다고 해요. 그날도 무너지는 건물에서 사람들을 구하시다가 돌아가셨대요. 만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진수가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죄책감이 더욱 커졌죠. 자신의 잘못된 지시 때문에 그런 선량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영웅이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고 자신의 목숨을 바친 영웅이라고요. 태민의 눈에는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태민을 보며 만호는 더욱 괴로워졌죠. 하지만 저는 가끔 원망스러워요. 태민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왜 아빠만 죽어야 했는지, 왜 우리 가족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우리만. 태민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만호는 태민을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의 모든 고통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죠. 그 사고는 정말 억울한 사고였어요. 태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위에서 공사를 너무 급하게 하라고 해서 안전장치도 제대로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건물이 무너진 거라고요. 태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만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는데 아무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대요.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우리 같은 사람들만 피해를 봤다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태민의 말에서 분노와 원망이 느껴졌습니다. 만호는 더 이상 듣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책임져야 할 사람 중 하나라는 것을, 아니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얘야, 할아버지가 이만 가봐야겠다. 만호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만호는 태민의 순수한 인사를 받으며 더욱 마음이 아팠죠. 자신을 원망해도 모자랄 이 아이가 오히려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모습이 그의 양심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몰래 도움을 줘야 할까?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태민이 받을 충격이 클 것이고 몰래 도움을 주는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죠. 그날 밤 만호는 민수의 사진 앞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아이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사진 속의 민수는 여전히 밝은 미소만 지을 뿐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만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함께 태민을 도와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만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태민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알아내어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병원비 상황부터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비서를 통해 은밀하게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회장님, 박영희 씨의 병원비가 이미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수술비까지 합치면 8천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서의 보고를 듣고 만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3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었죠. 만호는 병원장과의 면담을 주선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익명의 후원자라고만 했죠. 제가 그 환자의 치료비를 대신 지불하고 싶습니다. 단 절대로 제 신분은 밝히지 마세요. 병원장은 놀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태민이 병원비 지원을 거부한 것이죠. 저희는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간병실에서 어머니를 돌보던 태민이 단호하게 말했다고 병원장이 전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자존심이 대단했죠. 만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직접적인 도움은 거부하니까 간접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거든요. 그때 회사에서 중요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언론에서 과거 사고들에 대해 다시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만호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전무가 신문 스크랩을 가져왔죠. 최근 건설업체들의 과거 안전사고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30년 전 강서구 아파트 붕괴 사고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 그 사고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다니. 회장님, 이 문제가 커지면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과거 일이지만 언론에서 다시 부각시키면 주가에도 영향을 줄 거예요. 임원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회장님, 이런 때일수록 조용히 넘어가야 합니다. 괜히 과거 일에 관여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생존자나 유가족들과 접촉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만호는 임원들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는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맞았지만 양심적으로는 태민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만호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만호는 서재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쪽에는 회사와 직원들의 미래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태민과 같은 피해자들이 있었죠. 민수야,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할까? 회사를 지켜야 할까? 아니면 양심을 따라야 할까? 다음 날 만호는 다시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태민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태민이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태민은 평소와 달라 보였죠.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고 교복도 찢어진 곳이 있었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다쳤니? 만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민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하지 않았죠. 괜찮아요. 그냥 넘어진 거예요. 하지만 만호의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얘야, 할아버지에게 솔직히 말해봐. 누가 그랬니? 만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태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학교에서 애들이 저희 집이 가난하다고 놀려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병원에 있다고 비웃어요. 만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민이 학교에서까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니. 그래서 싸운 거야? 아니에요. 그냥 맞기만 했어요. 싸우면 더 큰일 날까봐. 태민의 말에서 깊은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얘야, 그런 일이 있으면 선생님이나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해. 만호가 조언했지만 태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오히려 더 괴롭힘만 당할 거예요. 그냥 참는 게 나아요. 만호는 태민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받고 있었던 것이죠. 이 아이를 더 이상 이렇게 둘 수는 없어. 만호의 마음속에서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태민아, 할아버지가 내 어머니 병문안을 가도 될까? 만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민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죠. 왜 저희 엄마를? 그냥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로해드리고 싶어서 그래. 태민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많이 외로워하세요. 저밖에 없어서. 그 말을 들은 만호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죠. 자신 때문에 이 가족이 이렇게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만호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태민의 어머니 김영희는 뇌경색으로 오른쪽 반신에 마비가 온 상태였죠. 태민이 어머니 곁에서 물수건으로 손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만호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태민이와 우연히 알게 된 사람입니다. 만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김영희는 힘겹게 고개를 돌리며 인사를 받았죠. 태민이가 할아버지 얘기를 해주었어요. 김영희의 목소리는 매우 약했지만 눈빛에서는 아직도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태민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몸이 되어서 아이만 고생하네요. 그녀의 말에서 모성애와 미안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만호는 김영희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니 숨이 막혔죠. 어머니, 혹시 태민이 아버지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나요? 만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김영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억울하게 죽었어요. 위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르라고 해서. 김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호는 더 이상 듣기 어려웠습니다. 김영희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자신의 가슴을 후벼 팠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잘 살고 있을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김영희의 말이 만호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언론에서 회장님과 개별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과거 사고건에 대해서요. 비서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죠. 만호는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통화했습니다. 일단 모든 면담을 거부하세요. 그리고 법무팀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세요. 만호가 지시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면 태민과의 관계도 더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병실로 돌아온 만호를 태민이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괜찮아. 만호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고민이 생겼음을 느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죠. 일주일 후 만호에게 최악의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회사에서 급한 전화가 왔죠.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언론에서 30년 전 사고에 대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전무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만호는 서둘러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임원들이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신문들이 펼쳐져 있었죠. 정만호 회장, 안전 무시 지시 의혹, 건설업계 어두운 과거 재조명, 무책임한 경영진, 노동자만 희생 등의 자극적인 제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회장님, 이 기사들이 모든 언론사에 동시에 나갔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이미 화제가 되고 있어요. 홍보팀장이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댓글들도 대부분 비판적이었죠. 역시 재벌들은 다르네.
서민들만 희생시키고 자기들은 호의호식, 이런 사람이 아직도 회장 자리에 있다니 등등. 만호는 기사를 읽어보며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기사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었거든요. 당시 공사 일정 단축 지시, 안전장치 생략, 그리고 사고 후 책임 회피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정보를 언론에 흘렸을까요? 법무팀장이 의아해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전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주가가 이미 10% 넘게 떨어졌어요. 이대로 가면 더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만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태민을 만날 예정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아이를 마주할 수 있을까요? 회장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해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홍보팀장이 제안했지만 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 사실 만호는 기자회견보다 태민이 이 기사를 봤을까봐 더 걱정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만호는 회사를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추모공원으로 향했죠. 혹시 태민이 와 있을까봐 초조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자 만호의 예상대로 태민이 아버지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태민의 손에는 낡은 신문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신문을 보는 순간 만호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죠. 바로 오늘 아침에 나온 그 기사였습니다. 태민은 신문을 보며 울고 있었고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게 정말인가요? 정만호라는 사람 때문에 아빠가 죽은 거예요? 태민이 묘비를 향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만호는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태민은 신문을 다시 펼쳐보며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위에서 무리하게 공사하라고 해서 아빠가 죽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대요. 태민의 목소리에서 분노와 절망이 섞여 나왔습니다. 만호는 한 걸음 한 걸음 태민에게 다가갔습니다. 발걸음 소리를 들은 태민이 뒤를 돌아보았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만호를 바라보는 태민을 보며 만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태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신문을 들어보이며 말했죠. 할아버지, 이 기사 보셨어요? 우리 아빠를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만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만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빨리 공사하라고 해서 아빠가 죽었어요. 태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부자로 살고 있대요. 큰 회사 회장이래요.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만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태민이 자신의 정체를 알아차릴까봐 두려웠거든요. 태민아, 그 기사는. 만호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이 정만호라는 사람 아세요? 태민이 순수한 눈으로 만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만호는 목이 메어서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죠. 모르겠다. 간신히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태민은 다시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빠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대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태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만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빠,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이 사람이 처벌받아야 해요. 태민이 묘비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만호를 바라보며 물었죠. 할아버지, 이런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만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태민아, 세상 일은 복잡한 거란다. 만호가 겨우 입을 열었지만 태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잡할 게 뭐 있어요? 잘못한 사람이 처벌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태민의 말이 너무나 순수하고 정의로웠습니다. 그런 태민을 보며 만호는 더욱 괴로워졌죠.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 그때 태민이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 정만호라는 사람을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빠에게 사과하라고 할 거예요. 태민의 눈에는 결의가 차 있었습니다. 태민아, 그러면 안 돼. 만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잘못한 사람한테 사과받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태민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만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위험할 수도 있어. 만호가 애매하게 말했지만 태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서워도 할 거예요. 아빠를 위해서요. 태민의 용기와 의지가 만호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태민아, 할아버지가 부탁이다. 그런 위험한 일은 하지 마라. 만호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태민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그런 나쁜 사람을 감싸주시려 해요? 혹시 태민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만호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만호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태민이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아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다칠까봐 걱정되는 거야. 만호가 서둘러 해명했지만 태민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정만호라는 사람과 아는 사이예요? 태민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만호는 숨이 막혔죠. 아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거짓말을 해야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민은 만호를 계속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신문을 다시 펼쳐서 정만호의 사진을 보았죠. 이상해요. 할아버지가 왜 이 사람을 그렇게 감싸주시려 하는지. 태민의 말을 들으며 만호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태민아, 할아버지가 먼저 가봐야겠다. 만호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민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만호를 바라보고 있었죠. 할아버지, 정말 그 사람 모르세요? 태민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만호는 대답 대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태민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수 없었죠. 차 안에서 만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태민이 진실을 알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호는 전혀 잠들 수 없었습니다. 태민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태민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살인자라고 외치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었죠. 아침 일찍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언론에서 더 자극적인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 유족들과의 인터뷰도 진행 중이라고 해요. 만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태민이나 김영희와 인터뷰를 했을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어떤 유족들이죠? 만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박진수 씨 가족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비서의 대답을 듣고 만호는 더욱 초조해졌죠. 태민이 언론과 접촉했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앞에 피켓을 든 시위대가 몰려 있었던 것이죠. 정만호 회장 사퇴하라. 노동자 생명 경시한 살인기업. 30년간 숨겨온 진실을 밝혀라.
등의 구호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뒷문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직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회장님이 정말 그런 일을 하셨을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직원들의 임원 회의실에는 긴급 사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주가가 이틀 만에 30%나 폭락했습니다. 협력 업체들도 계약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요. 재무팀장의 보고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건 직원들의 사기입니다. 인사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미 몇몇 핵심 인력들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회사 이미지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만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과거 때문이라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이제라도 공식 사과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전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법무팀장은 반대했죠. 공식 사과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이 줄줄이 들어올 수 있어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만호의 마음은 태민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혹시 언론사에 연락을 했을까? 아니면 직접 자신을 찾아올까?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만호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시위대의 모습이 보였고 언론사 취재진들도 몰려 있었죠. 내가 저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말해야 할까? 만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박태민이라는 소년이 회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어요. 만호는 깜짝 놀라서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말로 태민이 혼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죠. 태민의 피켓에는 우리 아빠에게 사과하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어린 몸으로 어른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 만호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 아이를 당장 올라오게 하세요. 만호가 다급하게 지시했습니다. 회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언론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비서가 말렸지만 만호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데려오세요. 더 이상 태민을 밖에서 고생시킬 수는 없었거든요. 10여 분 후 태민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단호한 표정이었죠. 만호는 태민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자신을 원수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정만호 씨죠? 태민이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태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할아버지가 우리 아빠를 죽인 사람이었어요? 태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왜 그때 저에게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왜 모른 척 하셨어요? 태민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믿었는데. 태민의 절규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13살 소년 앞에서 말입니다. 미안하다, 태민아. 정말 미안하다. 만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할아버지가 너무 겁이 났어. 내가 날 미워할까봐. 미워요. 정말 미워해요. 태민이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왜 아빠가 죽어야 했어요? 왜 우리 가족만 이렇게 고생해야 해요? 태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만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만호는 머리를 바닥에 대고 사죄했습니다. 태민아,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지만
하지만 태민은 만호의 사과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한다고 우리 아빠가 살아 돌아와요? 엄마가 건강해져요? 태민이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부자로 잘 살았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태민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임원들이 들어왔습니다. 회장이 소년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모두 놀랐죠. 회장님, 무슨 일입니까? 전무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나가세요. 모두 나가세요. 만호가 임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나가라고 했습니다. 만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절박함이 있었죠. 임원들이 나간 후 사무실에는 만호와 태민만 남았습니다. 태민은 여전히 울고 있었고 만호는 무릎 꿇은 채로 고개를 들지 못했죠. 태민아, 할아버지가 모든 걸 보상해 줄게. 내 어머니 치료비도, 내 학비도, 앞으로 필요한 모든 것도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태민이 소리쳤습니다. 아빠는 돈으로 살릴 수 없어요. 태민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박진수는 돌아올 수 없었죠. 만호는 태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원하는 게 뭐든지 다 해줄게. 하지만 태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실을? 만호가 물었습니다. 네, 아빠가 어떻게 죽었는지,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태민의 말을 들으며 만호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알겠다, 태민아. 할아버지가 모든 걸 밝히겠다. 정말요? 태민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약속할게. 할아버지가 모든 진실을 말하고 책임도 질게. 만호의 말에 태민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요. 적어도 지금은. 태민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 할아버지도 날 용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태민이 사무실을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약속 지키셔야 해요. 우리 아빠와 다른 희생자분들을 위해서요. 그 말을 남기고 태민은 문을 나섰습니다. 만호는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무릎 꿇은 채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시위대의 함성이 들렸고 태민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피켓을 들고 서 있었죠. 이제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되는구나. 만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만호는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새벽까지 서재에서 성명서를 작성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며 30년간 숨겨온 모든 진실을 담았습니다. 이제 모든 걸 끝내자. 만호는 다짐했습니다. 아침 일찍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하세요. 모든 언론사에 통보하고 이사회 임원들도 모두 참석하도록 해주세요. 비서는 놀랐지만 지시를 따랐습니다. 회장님, 혹시 어떤 내용으로 말씀드릴까요? 직접 와서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임원들이 긴급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회장님, 갑작스러운 기자회견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전무가 걱정스럽게 말했죠. 하지만 만호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혹시 사과문을 준비하신 건가요?
그렇다면 법무팀에서 검토를. 법무팀장이 말하려 했지만 만호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직접 준비했으니까요. 임원들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죠. 기자회견 시간이 다가오자 회사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시위대도 더 많아져서 진실을 밝혀라, 책임져라 하는 구호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속에서 만호는 태민의 모습을 찾았죠. 여전히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그 작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후 2시, 만호는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만호는 단상에 올라섰죠. 손에는 직접 작성한 성명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30년간 제가 저질러온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만호의 첫마디에 기자회견장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기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메모를 준비했죠. 30년 전 강서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참혹한 사고는 제 잘못이었습니다. 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경쟁사보다 먼저 완공하려는 욕심에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무리한 공사 진행을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5분이 목숨을 잃으셨고 12분이 다치셨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번쩍였습니다. 만호는 성명서를 보며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저는 그동안 법적 책임을 회피하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덮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특히 박진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동료들을 구하려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선량한 분을 제 욕심 때문에 죽음으로 내몬 것은 제 평생의 죄입니다. 만호의 목소리가 메어졌습니다. 태민을 생각하니 더 이상 말을 계속하기 어려웠거든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만호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정만호 건설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제 개인 재산을 모두 피해자 가족들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금으로 출연하겠습니다. 이 말에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또한 관련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마땅한 처벌을 받겠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죄를 인정하고 책임지겠습니다. 만호는 성명서를 내려놓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죠. 기자회견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은 앞다투어 질문을 던졌고 카메라맨들은 무릎 꿇은 만호의 모습을 계속 촬영했습니다. 회장님, 왜 이제야 진실을 밝히시는 겁니까? 개인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정말 감옥에 가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만호는 질문들에 하나씩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늦은 것은 제 비겁함 때문입니다. 그동안 피해자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재산 규모는 정확히 계산 중이지만 모든 것을 내어놓을 생각입니다. 처벌은 당연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임원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전무가 단상으로 올라와 만호를 말리려 했지만 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는 없어요. 전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러서야 했죠.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밖에서는 시위대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늦었지만 잘했다. 진작 그럴 걸 그랬어. 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이제 와서 뭐하나. 죽은 사람은 안 돌아온다. 하는 분노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태민도 복잡한 심경으로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진실 고백이 현실이 되었지만 마음이 후련하지만은 않았죠. 분노와 안타까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만호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진수님의 가족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제가 저지른 죄로 인해 태민이라는 어린아이가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고 어머니께서도 병상에 누우셨습니다. 만호의 목소리가 완전히 메어졌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남은 생이 다하는 날까지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머리를 대고 절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만호의 진심 어린 사죄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숙연해졌거든요. 물론 여전히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적어도 만호의 진정성은 전해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만호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약속대로 자수를 하기 위해서였죠. 임원들이 따라오려 했지만 만호는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혼자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만호는 담당 경찰관에게 자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30년 전 강서구 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 사고의 책임자로서 자수합니다. 경찰관들도 놀라며 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만호의 기자회견이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정만호 회장 30년 만에 진실 고백, 회장직 사퇴하고 전 재산 기부 약속, 경찰서에 직접 자수 등의 제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인터넷 댓글에는 늦었지만 용기 있는 결정, 진정성이 느껴진다. 이런 게 진짜 사과다 같은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고, 쇼일 뿐이다. 이제 와서 뭐하나, 감옥에서 평생 살아야 한다 같은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호의 결단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기득권층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진실을 고백한 사례가 흔치 않았기 때문이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다. 권력자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태민은 집에서 뉴스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죠. 어머니의 병상에서 뉴스를 함께 본 김영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구나. 만호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좁은 감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하지만 이제야 진짜 시작인지도 모르겠다. 처음으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온 추모공원에는 연분홍 벚꽃이 만개 있었습니다. 만호는 면회복을 입고 교도관과 함께 묘지를 걸었습니다. 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진심 어린 참회와 피해 보상을 인정받아 주말 면회가 허용된 상태였죠. 진수야, 할아버지가 또 왔다. 만호는 박진수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전처럼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 아니라 소박한 면회복 차림이었지만 표정만큼은 훨씬 평안해 보였습니다. 내 덕분에 할아버지가 이제야 사람답게 살고 있어. 옆 묘지에서는 태민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전 김영희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오랜 투병 끝에 결국 하늘로 떠났습니다. 태민은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지만 예전과는 달리 절망에 빠져 있지 않았죠. 엄마, 아빠,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태민이 두 묘비에 번갈아 가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정 회장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진실도 밝히시고 모든 피해자분들께 보상도 해주셨어요. 태민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분노 대신 차분함이 있었습니다. 만호는 태민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정만호 건설은 해체되었고
전 재산은 약속대로 산업재해 피해자 지원 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태민을 포함한 모든 피해 가족들에게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졌죠. 태민아. 만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태민은 고개를 돌려 만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의 증오에 찬 눈빛은 사라져 있었죠. 네, 정 회장님. 태민은 여전히 만호를 회장님이라고 불렀지만 그 속에는 묘한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돼. 만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은 어려워요. 태민이 솔직하게 대답했죠. 하지만 예전처럼 미워하지는 않아요.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뉘우치시는 걸 봤거든요. 태민은 최근 자신의 삶에 일어난 변화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만호가 설립한 장학재단 덕분에 좋은 사립학교로 전학을 갔고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공부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공부가 정말 재미있어요. 나중에 건축사가 되어서 안전한 건물만 짓고 싶어요. 그거 참 좋은 꿈이구나. 만호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것이 바로 안전이었으니까. 네, 아빠처럼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만호는 태민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절망적이고 분노에 찬 아이가 이제는 꿈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내 부모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할아버지는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세요? 태민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만호는 웃으며 대답했죠. 놀랍게도 평생 가장 평안해.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 정말 그랬습니다. 죄책감의 무게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홀가분해진 것이죠. 감옥에서 다른 분들께 한글도 가르쳐드리고 건설일 경험을 바탕으로 직업교육도 도와드리고 있어. 만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 태민은 그런 만호의 모습에서 진정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래, 내 덕분이야. 만호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할아버지는 영원히 거짓 속에서 살았을 거야.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벚꽃잎을 흩날리며 두 묘지 위로 떨어뜨렸죠. 마치 박진수와 김영희가 하늘에서 축복을 내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태민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뭔데? 사실 저는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너무 괴로워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만호는 놀라며 태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네, 그래서 혹시 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분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설마 바로 그 당사자일 줄은 몰랐죠. 태민의 말에 만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영리한 아이였구나. 할아버지가 숨기려고 해도 들켰네. 하지만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후회하시는 건 처음부터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복잡했죠. 태민의 말에서 성숙함이 느껴졌습니다. 만호는 태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민아, 할아버지가 앞으로도 계속 속죄하며 살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할아버지를 찾아와. 네, 할아버지. 태민이 처음으로 편안하게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교도관이 시간이 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만호는 아쉬워하며 일어섰죠. 태민아, 공부 열심히 하고 몸 건강히 챙기고. 네, 할아버지도 감옥에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만호가 떠나기 전에 태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용서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용서하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만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태민아. 그 말만으로도 할아버지는 충분해. 만호는 깊이 절을 하고 교도관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태민이 손을 흔들고 있었죠. 한 달 후 태민은 학교에서 글짓기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주제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었죠. 태민은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해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 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저도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기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태민은 그 글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태민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이제 저도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편히 쉬세요. 그해 가을, 만호는 모범수로 조기 가석방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당연히 추모공원이었죠. 박진수와 김영희의 묘 앞에서 만호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진수야, 영희 씨, 이제라도 갚는다. 용서해다오. 태민도 주말이면 묘지를 찾아와 만호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진짜 할아버지와 손자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했죠. 할아버지, 이번 중간고사에서 전교 1등 했어요. 정말 우리 태민이 최고네. 어느 날 태민이 만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후회하세요? 모든 걸 잃게 되어서? 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았어. 진정한 평안과 너 같은 손자를 말이야. 해가 저물어가는 추모공원에서 만호와 태민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두 묘지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죠. 아빠, 엄마,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태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호도 덧붙였습니다. 진수야, 할아버지가 태민이 잘 키울게. 내가 못다 한 아버지 역할을 할아버지가 대신하마.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가족이 되어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며 함께 미래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